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조지아주의 경제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5일 조지아주의 한 공장에서 300명 넘는 한국인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일주일 동안 구금됐죠. 미국 정부는 태연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에게 굽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도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폐허로 변했고 결국 미국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얕보던 미국이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웰이라고 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산업정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2025년 9월 5일 아침 9시 12분, 제 모니터에는 한국은 돈만 챙긴다라는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 소리가 텅 빈 사무실의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창밖으로는 조지아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3시간째 쓰고 있는 칼럼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은 결국 떠날 거라고요. 제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15년간 산업정책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을 봐왔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디트로이트를 떠났을 때도, 독일 회사들이 오하이오에서 철수했을 때도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죠. 처음엔 일자리를 약속하고 투자를 약속해요. 지역 정치인들은 환호하고 언론은 찬사를 보내죠. 하지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짐을 싸서 떠나버립니다. 조지아에 들어온 현대차와 LG엔솔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더 나쁠지도 모른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을 너무 탐욕스럽게 바라보거든요.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보듯이 말이죠. 칼럼을 쓰면서 저는 지역 노조 위원장인 톰 해리슨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톰은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마이클, 한국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아. 그냥 노동력으로만 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어. 한국인 관리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무시한다고 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한국말로 얘기하고 중요한 결정에서 우리를 배제시켜. 저는 그의 말을 메모했어요. 주의회 의원인 제니퍼 콜린스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금 혜택만 챙기고 있어요. 진짜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죠. 제니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제가 물었죠. 물론이죠.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요. 제니퍼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지역 업체 활용 비율도 약속보다 훨씬 낮고요. 이런 증거들이 제 칼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미국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돈만 벌어가려는 외국 자본이라는 거요. 모니터를 보며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한국 기업들은 떠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묘한 만족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진한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커피 머신 옆에는 동료들이 가져다 놓은 도넛이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칼럼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죠. 겉보기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300명 넘게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자 문제로 말이 많다는 소문도 있었죠. 솔직히 저는 그들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항상 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니까요. 이스타라는 단기 비자로 들어와서 건설 노동을 한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애매했지만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었죠. 미국 노동자들을 쓰면 될 걸 왜 굳이 한국에서 데려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비용 절감 때문이겠죠, 뭐.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칼럼을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이 칼럼이 발표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할 거예요. 특히 조지아 주민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그들은 외국 기업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해요.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제 아내 나타샤가
가끔 말하곤 했어요. 당신은 너무 비관적이야. 마이클. 러시아 출신인 나타샤는 한국 제품을 좋아했습니다. 삼성폰을 쓰고 현대차를 몰았죠. 한국 제품들은 품질이 좋잖아. 가격도 합리적이고 나타샤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품과 기업은 다른 문제니까요.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좋은 기업 시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미국은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일 뿐이었어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사무실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많아졌죠.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마이클, 뭘 그렇게 열심히 써? 한국 기업들에 대한 칼럼이야. 제가 대답했죠. 아, 현대차 얘기. 요즘 말이 많던데. 제임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그가 제 모니터를 슬쩍 들여다봤어요. 그들은 언젠가 떠날 거야. 모든 외국 기업이 그랬듯이. 제 말에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일자리는 많이 만들고 있잖아. 일시적인 거지. 위기가 오면 다 무너질 거야. 제임스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로 갔습니다. 그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옳았다는 거요. 오후 2시쯤 되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 건설 현장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연방 이민세관 집행국, 그러니까 IC 요원들이 대거 출동했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뭔가 문제가 터진 거라고요.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300명이 넘는다는데? 전부 구금됐다고 하던데. 비자 문제인가 봐.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컴퓨터로 뉴스를 확인하기 바빴죠.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316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집단 구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전에 쓴 칼럼이 벌써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자를 데려와 일을 시키다가 걸린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죠. 이번 사건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나타샤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온통 현대차 건설 현장 이야기뿐이었죠. 화면에는 큰 건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아?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는 거지.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을 텐데. 나타샤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묻어 있었죠. 그건 한국 기업이 책임져야 할 문제야. 애초에 제대로 된 비자로 데려왔어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TV 화면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현대차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어쩌면 공장 건설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죠. 그리고 결국은 조지아를 떠날 겁니다. 제가 칼럼에 쓴 대로요. 위기가 오면 떠난다. 그게 외국 기업들의 본성이니까요. 특히 한국 기업들은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이 뒤집힐 거라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요. 그날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죠.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동료 케빈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마이클, 이거 봐야 해. 현장 영상이 올라왔어. 케빈의 노트북 화면에는 떨리는 화질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거대한 대강당 같은 공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구금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불법 노동자들이 잡혔으니 당연한 결과라고요. 하지만 영상을 계속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침착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워하거나 항의하기 마련이죠. 울거나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15년간 봐온 다른 구금 현장들은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나눠 마시고 있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을 위로하고 있었죠. 마치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3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다니요. 이상하지 않아? 케빈이 물었습니다. 뭐가? 저 사람들 반응 말이야. 너무 차분한 것 같지 않아? 케빈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 점이 이상했거든요. 불법으로 일하다 걸린 사람들이 저렇게 침착할 리 없었죠. 뭔가 다른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카메라가 구금실 한쪽을 비추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2인 1실로 보이는 작은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노출형 변기가 있었습니다. 칸막이도 제대로 없었어요. 저기서 7일을 있어야 한다는 거야? 케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화면 한쪽에는 화이트보드가 보였는데 거기에 7이라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구금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으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었죠. 심지어 줄을 서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불법 노동자들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마치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저녁 7시가 되자 더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IC 요원이 한국인들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요원의 표정과 몸짓으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위협적이었습니다. 한 요원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아마 어떤 합의서 같은 것이었겠죠. 그는 한국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뭔가를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때 그가 한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요구를 수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미국 정부가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거기에 25% 관세 얘기도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던 겁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침착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왜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나타샤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현대차 건설 현장에서 큰일이 났어. 한국인 316명이 구금됐대. 제가 설명하자 나타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16명이나? 왜 그렇게 많이? 비자 문제인 것 같아. 불법으로 일했나 봐. 정말. 그런데 현대차 같은 큰 회사가 그런 실수를 할까? 나타샤의 질문이 뼈를 때렸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현대차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런 회사가 대놓고 불법을 저지를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대부분 불법 취업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었죠. 저도 처음엔 그 프레임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커졌어요. 만약 정말 불법이었다면 왜 그렇게 대규모로 일을 했을까요? 현대차가 그 정도로 무모한 회사는 아닐 텐데요. 게다가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밤 9시쯤 되자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이스타 비자로 입국했다는 거였어요. 이스타는 단기 방문 비자죠. 그걸로 노동을 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얘기도 있었어요. 그들이 기술 지도와 감독 차원에서 왔다는 거였죠. 직접 노동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위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애매한 영역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어요. 저는 양쪽 의견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구금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이 올린 글이었죠. 그는 한국인들이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다고 썼어요. 누군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걸 316명이 조금씩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요? 하지만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죠. 흐릿했지만 사람들이 둘러앉아 뭔가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출형 변기 바로 옆에서요.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음식을 나누고 질서를 유지하면서요. 이건 제가 알던 불법 노동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영상들이 떠올랐거든요.
316명의 한국인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품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왜 그들은 패닉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나타샤가 제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해?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그 사람들 반응이야. 너무 침착했어. 나타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무고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억울하지만 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구금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고요.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길들이려 한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제 칼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위기가 오면 떠난다라고 썼던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위기를 만든 건 누구였을까요? 한국 기업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기를 만든 걸까요? 316명의 침착한 얼굴들이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보고 있는가? 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사건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불법 취업 사건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죠. 한국인들이 돌아가는 날,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2025년 9월 12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CNN 생중계를 보고 있었죠. 인천공항 J터미널 입국장 B게이트, 전광판에는 15시 25분 도착이라고 떠 있었어요. 316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전세기로 귀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게이트를 비추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족들이었죠.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들, 목을 빼고 기다리는 부모님들, 플래카드를 든 형제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입국장이 술렁였어요. 그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손에 든 건 작은 비닐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검은색 비닐봉투가 그의 전 재산처럼 보였죠. 7일 동안 구금됐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빠, 어린 아들이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울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20대 청년, 40대 중년, 50대 기술자들. 그들 모두 비슷한 모습이었죠. 지친 얼굴, 구겨진 옷, 그리고 작은 비닐봉투 하나.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70대로 보이는 어머니가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죠.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우리 아들, 고생했구나. 고생했어. 아들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멀쩡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가족들이 막았어요. 케빈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불법 노동자 맞아? 가족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의 의문이 맞았어요. 불법 노동자라면 이렇게 대놓고 귀국할까요? 화면이 바뀌어 기자의 현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귀국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현대차, 조지아 공장 건설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급하게 추방되어 개인 물품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추방됐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급했을까요? 정말 비자 문제였다면 절차를 밟았을 텐데요. 7일 구금 후 갑작스런 추방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나타샤가 한국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방송사의 보도는 미국 언론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앵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구금 시설의 내부 사진이 나왔어요. 노출형 변기가 있는 2인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형편없는 식사. 한국 언론은 이를 인권 침해라고 보도하고 있었죠. 미국 언론과는 정반대의 시각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를 뒤지고 다닌다더군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글쎄, 법을 어겼으니까. 제가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마이클, 내가 러시아에서 살 때 얘기해줬던가? 나타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한국 제품들에 대한 거. 나타샤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90년대 러시아가 혼란스러웠을 때 서방 제품들은 너무 비쌌어. 일본 제품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한국 제품들은 달랐지. 삼성 텔레비전, LG 냉장고, 현대 자동차.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 그녀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눈빛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현대 자동차를 샀을 때가 기억나. 1997년이었어. 중고차였지만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지. 드디어 차를 가졌다고 나타샤가 계속 말했어요. 그 차는 10년을 탔어. 시베리아의 혹독한 겨울에도 잘 달렸지. 고장이 나면 부품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한국 제품들은 그랬어. 비싸지 않으면서도 믿을 수 있었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 한국 차가 돌아오길 지금도 기다려요. 나타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러시아가 서방과 관계가 나빠진 뒤로 한국 기업들도 다 떠났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 제품을 찾아.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거든. 속이지 않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신뢰를 얘기하는 거였죠. 제가 칼럼에서 한국 기업은 신뢰할 수 없다고 썼는데 나타샤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 주차장에 가보면 아직도 낡은 현대차들이 있어. 나타샤가 웃으며 말했어요. 20년 된 차들인데도 아직 달려. 사람들이 그 차 주위에 모여서 사진을 찍기도 해.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TV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천공항의 귀국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한 노동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저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일하러 갔을 뿐이에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와서 빈손이라는 말이 아팠어요. 그들은 돈을 벌러 갔다가 굴욕만 당하고 돌아온 거였죠. 다른 노동자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7일 동안 화장실 옆에서 잤어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거라고 믿어요. 오해라는 말을 쓴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게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은 정당하게 일했는데 누군가의 음모나 실수로 이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게 사실일까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봤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격앙되어 있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무시한다. 이게 동맹국이 할 짓이냐. 현대차는 당장 철수해라. 분노가 들끓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불법은 불법이다. 법을 지켰어야지. 동정할 이유가 없다. 양쪽의 시각차가 극명했어요.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더 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귀국한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들 없이는 공장 건설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죠. 실제로 현대차 조지아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타샤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혹시 이게 계획된 거 아닐까? 무슨 계획?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한. 그녀의 추측이 터무니없지 않았어요. 3,500억 달러 추가 투자 요구, 25% 관세 위협, 그리고 이번 노동자 구금 사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한국 기업들이 굴복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러시아 사람들이 아는 한국인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어. 나타샤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칼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위기가 오면 떠날 것이다 라고 썼던 제 문장이 부끄러워졌어요.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316명이 겪은 굴욕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그렇게 만든 시스템일까요? 인천공항에서 70대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울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재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죠. 그리고 그 눈물이 제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출장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거였죠. LG는 이스타 비자 사용을 금지하고 미팅 외 출장을 중단했어요. 현대차도 예정된 출장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제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썼는데 이제는 그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왔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대응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거든요.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3일 오전 9시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특별한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거였죠. 첨부 파일을 열자 현대차 본사 회의실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화이트보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거기엔 3가지 옵션이 적혀 있었죠. 옵션 A는 협상 지속, 옵션 B는 부분 철수, 그리고 옵션 C는 완전 철수였습니다. 옵션 C 옆에는 빨간색 마커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리스크 3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첫째, 8,000명 일자리 손실. 둘째, 달러 즉시 손실. 셋째, 미국 시장 재진입 5년 이상 지연.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현대차가 정말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협상용 카드일까요? 케빈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마이클, LG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이스타 비자 전면 금지했대. 미팅 빼고는 출장도 다 취소하고. 케빈이 자기 폰을 보여줬어요. LG 내부 메일이 유출된 거였죠. 미국 출장 시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필수 미팅을 제외한 모든 출장을 중단합니다. 강경한 어조였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 케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한국 기업들이 진짜로 발을 빼려는 거 아니야? 설마 허세겠지.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사진 속 화이트보드의 옵션 C가 계속 눈에 아른거렸거든요. 완전 철수. 그 2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뉴스가 떴어요. 현대차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는 거였죠. 팀 이름이 특이했어요. 위드드로얼 태스크포스였습니다. 철수 대책팀이라는 뜻이었죠.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단순히 협상을 위한 팀이 아니라 정말로 철수를 준비하는 팀처럼 보였거든요. 지역 언론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현대차는 조지아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현대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 대표가 낸 성명서는 단 3줄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이 시끄러웠어요. 다들 현대차 얘기뿐이었죠. 제임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허세야. 그들이 조지아를 포기할 리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걸 포기한다고? 말이 안 되지. 제임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존심 같은 거요. 오후 2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미국 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거였어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 특유의 단결력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자면서도 이럴 땐 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소셜미디어에서는 벌써 논쟁이 뜨거웠어요. 한국이 우리를 협박한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건드렸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들이 알아서 망할 것이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죠. 그때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한국 본사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죠. 현대차 임원이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어서 올린 것 같았어요. 임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협상은 하되 굴복은 없다. 그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필요하다면 철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남지는 않을 겁니다. 협상은 하되 굴복은 없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말이었죠.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 조지아 상공회의소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지역 기업인들이 모두 모였죠. 현대차가 정말로 철수하면 어떻게 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위기는 심각했다고 들었어요. 한 참석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심각해. 현대차가 철수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야. 어떤 연쇄 반응? 부품업체들, 물류업체들, 심지어 식당들까지 다 무너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현대차 철수는 단순히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나타샤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때입니다.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 여론은 철수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떠나라. 자존심을 지켜라. 미국이 우리를 무시한다.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정부도 기업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나타샤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정말 강한 것 같아. 그게 문제야. 비즈니스의 자존심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데.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마이클, 때로는 자존심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나타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러시아도 그랬거든. 서방이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도 자존심을 지켰어. 그래서 경제가 망했잖아. 그래도 러시아인들은 후회하지 않아. 나타샤의 말이 뼈를 때렸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죠. 어쩌면 한국인들도 같은 생각일지 모릅니다. 밤 9시, 제보자로부터 또 다른 메일이 왔어요. 이번엔 문서 파일이었죠. 현대차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철수 시나리오와 그 영향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48시간 내 생산 중단, 72시간 내 전면 철수, 부품업체 연수의 도산 가능성 78%, 지역 실업률 3%포인트 상승 예상, 직간접 일자리 손실 2만 개,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현대차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철수를 검토한다는 건 정말로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존엄을 잃고 사는 것보다 존엄을 지키며 떠나는 것이 낫다. 누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현대차가 정말로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지아 경제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316명을 구금한 미국일까요? 아니면 철수를 선택한 한국일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다음 날,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그 결정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5년 9월 13일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CNN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현대차, 조지아 공장 건설 중단 및 전면 철수 발표.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했어요. 옵션 C를 선택한 겁니다. 완전 철수, 허세가 아니었던 거죠. 사무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들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죠. 현대차 미국 법인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조지아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316명의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앞으로도 공정한 대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모든 건설을 중단하고 철수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한 기자가 소리쳤죠. 그럼 8,000개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질문도 받지 않고 그는 자리를 떴습니다. 기자회견은 5분도 안 돼 끝났죠. 충격적일 정도로 짧고 단호했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짜로 하네. 이거 미친 짓 아니야? 그들은 진심이었어. 제가 대답했죠. 오후 4시, 저는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메인 스트리트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 근처의 상권이었죠. 그곳에서 제가 본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카페 주인이 서둘러 셔터를 내리고 있었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거예요. 그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현대차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이제 다 떠날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요? 빨리 닫아야 손해라도 줄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장사했는데 1시간 만에 끝이네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도 짐을 싸고 있었어요.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죠. 꽃집 주인은 울면서 화분들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누가 꽃을 사겠어요? 12개 가게 중 8곳이 셔터를 내렸어요. 불과 1시간 만에요. 철수 발표가 나온 지 겨우 1시간이었는데 상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전광판에 충격적인 공지가 떠 있었어요. 노선 감축 안내. 내일부터 40% 감차 운행.
버스 회사도 즉각 대응한 거였죠. 버스 기사 한 명이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대요. 그가 자조적으로 말했죠. 10년 넘게 이 노선 운전했는데 승객이 사라질 걸 아니까요. 현대차 직원들과 가족들이 주 이용자였는데 그들이 떠나면 버스도 필요 없으니까요. 40% 감차. 그 숫자가 현실의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정류장에 있던 한 주민이 제게 말했어요. 몇 시간 만에 가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빨리? 저도 30년 여기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아들이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데 방금 해고 통보받았대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15년간 산업정책을 연구했지만 이런 속도의 붕괴는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몇 주,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무너지는데 여기선 몇 시간 만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 실감했죠. 부동산 중개소로 갔어요. 직원이 전화를 받느라 정신없었죠. 네, 매물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네, 가격도 떨어질 것 같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벨이 울렸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친 상황이에요. 1시간 만에 매물이 50개 넘게 나왔어요. 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죠. 집주인들이 패닉 상태예요. 현대차 직원들이 임대 계약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쏟아지고 있어요. 벌써요? 네. 회사에서 즉시 귀국하라고 했대요. 72시간 내에 떠나야 한대요. 식료품점에 들렀습니다. 주인이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반에서 물건들을 내리고 있었죠. 앞으로 물건 주문을 절반으로 줄여야 해요. 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주로 사던 물건들은 이제 필요 없을 거예요. 선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치, 고추장, 라면,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한국 식품 코너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매출의 40%가 한국 고객이었어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직원도 해고해야 할 것 같아요. 주유소로 갔어요. 직원이 가격표를 바꾸고 있었죠. 가격을 낮춰야 해요. 수요가 확 줄 테니까.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300대씩 기름 넣던 게 100대로 줄 거예요. 그렇게 정확히 알아요? 현대차 통근 버스들이 매일 여기서 기름을 넣었거든요. 이제 안 올 거잖아요. 병원 응급실 앞을 지나갔어요. 간호사 한 명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평소엔 담배를 안 피운다고 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시작했다고 했어요. 병원도 영향을 받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현대차 직원들과 가족들이 환자의 30%였어요. 그녀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간호사 근무 시간을 줄인대요. 환자가 줄 테니까. 소아과는 특히 타격이 클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의료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학원가로 갔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대부분 문에 공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 단축, 강사 모집 중단, 수강료 인하. 한 학원 원장을 만났어요. 한국 아이들이 학생의 절반이었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죠. 오늘 오후에만 30명이 수강 취소했어요.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후 6시, 메인 스트리트는 유령 도시 같았어요.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활기찬 거리였는데 죽어 있었죠. 가로등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어요.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50년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몇 시간 만에 도시가 죽어버렸어요. 제너럴 모터스가 떠날 때도 이렇지 않았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땐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무너졌는데 이건 순식간이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철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즉각적인 붕괴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타샤였죠. 마이클, 뉴스 보고 있어? 대단한데? 응. 현장에 있어. 믿을 수가 없어.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떠나는구나. 나타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마이클, 이건 한국이 만든 위기가 아니잖아?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기를 만든 건 우리였어요. 316명을 구금한 것도, 압박을 가한 것도 우리였죠. 한국은 그저 대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도시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을 지나갔어요. 크레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현장은 거대한 무덤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의 상징이었는데요. 경비원 한 명이 게이트를 지키고 있었어요. 내일도 나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통보받는데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일자리를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8,000명이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인 스트리트에 사진을 찍었어요. 셔터 내린 가게들, 텅 빈 거리, 40% 감차 공지. 이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시간 만에요. 제 칼럼이 떠올랐어요. 위기가 오면 떠날 것이다 라고 썼었죠. 맞았어요.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거요. 그들 없는 조지아가 얼마나 약한지를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혼란은 다음날 찾아왔으니까요.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들었을 때 일면 헤드라인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의 철수, 조지아의 충격. 그 아래 부제가 더 충격적이었죠. 하루 만에 무너진 지역 경제, 책임은 누구에게? 거실로 돌아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진이 압권이었어요. 텅 빈 메인 스트리트, 멈춰선 크레인, 그리고 짐을 싸는 한국인 가족들. 제가 어제 찍은 사진보다 더 처참해 보였죠. 나타샤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오늘 뉴스가 장난 아니더라. 무슨 뉴스? 노조가 난리 났대. 워싱턴으로 간다고 TV를 켰습니다. CNN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조지아 노조 위원장 톰 해리슨이 성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한국을 내쫓았습니까? 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일자리 8,000개를 누가 날렸습니까? 워싱턴의 멍청한 결정 때문입니다. 군중이 함성을 질렀어요. 워싱턴으로, 워싱턴으로. 플래카드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한국을 다시 불러와라. 16명 구금이 8,000명 실업을 만들었다. 톰이 계속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임금을 주고 안전을 보장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모욕했습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한국 기업이 스스로 떠난 거 아닙니까? 톰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죠. 당신 직원 300명이 개 취급받으면 계속 일할 겁니까? 이번엔 정치권 소식이 나왔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과도한 대응이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주지사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316명 구금에 반대했었습니다. 주지사의 목소리가 떨렸죠. 워싱턴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상원의원 한 명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잉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은 정반대 입장이었죠. 우리가 동맹국을 이렇게 대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비판했어요. 한국은 70년 동맹국입니다. 그들을 범죄자 취급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이 완전히 양분됐어요. 오전 9시,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디스가 조지아주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거였어요. 현대차 철수로 인한 경제 충격 우려가 이유였죠. 금융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지아주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죠. 한 금융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단일 기업 철수가 주 전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대차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전문가가 계속 설명했어요. 직접 고용 8,000명, 간접 고용 2만 명, 연간 경제 효과 50억 달러.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유럽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죠. 한국의 선택은 정당했다. 미국의 압박은 도를 넘었다. 독일 언론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이 동맹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외교 실패라는 제목이었죠. 국제 여론이 한국 편에 서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조심스러웠지만 역시 비판적이었어요. 과도한 압박이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죠. 한국 기업들의 단결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아시아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각국 언론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요.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한 여성이 말했죠. 316명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었나?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 남자가 대답했어요. 법, 그 법 때문에 우리 도시가 망했어.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한국을 비난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죠.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타샤가 러시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어. 뭐라고 해? 미국이 또 실수했다고. 한국 같은 파트너를 잃었다고. 나타샤가 번역해줬어요. 러시아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다시 러시아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대. 그들이 미국을 떠나면 어디론가 가야 하니까. 오후가 되자 시위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지아 노동자들이 정말로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는 거였죠. 버스 수십 대에 나눠 타고 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달고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해시태그 한국을 다시 불러와라가 트렌딩 1위였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현대차 때문에 일자리를 얻었는데 이제 끝이다. 우리 동네가 죽어가고 있다. 한 포스트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316명 대 8,000명. 우리는 316명을 구금했고 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게 공정한가? 수만 개의 좋아요와 공유가 있었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주의회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의원들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죠. 연방 정부에 항의해야 합니다. 한 의원이 외쳤어요.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다른 의원이 체념한 듯 말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절망감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메인 스트리트를 찾았어요. 어제보다 더 황량했습니다. 남은 가게들마저 문을 닫고 있었죠. 거리엔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었어요. 한 가게 주인을 만났습니다. 30년 장사 끝이에요. 그가 간판을 내리며 말했죠. 한국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다른 손님들은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손님, 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현대차 관련 일을 했어요. 다들 실업자가 됐는데 무슨 돈으로 물건을 사겠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연쇄 효과였어요. 현대차가 떠나자 관련 업체들이 무너졌고 그 직원들이 실업자가 됐고 그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상권이 죽은 거죠. 악순환이었습니다. 밤 9시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워싱턴 특파원이 현장 상황을 전하고 있었죠. 조지아 노동자 수천 명이 백악관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을 다시 불러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구호가 들렸어요. 정치 말고 일자리를, 정치 말고 일자리를. 그들의 절박함이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나타샤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 칼럼 기억나? 위기가 오면 떠난다고 했잖아. 맞아. 근데 위기를 만든 건 누구야? 나타샤의 질문이 아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죠. 한국은 위기를 만들지 않았어. 대응했을 뿐이야. 우리가 먼저 건드렸고 그들은 자존심을 지킨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도망간 게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떠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거요. 그들은 떠났지만 무너진 건 우리 도시였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어요.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조지아 주의회 대강당에는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주의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 브리핑을 연다고 했죠. 현대차 철수 48시간 후에 피해 상황을 발표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어요. 맨 앞줄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죠. 옆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10시 주의회 의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장례식장 같았어요.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는 참담한 현실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숫자가 떴어요. 고용 공백 8,000명. 빨간색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의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대차 직접 고용 인원 8,000명이 즉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7만 달러였습니다. 연간 임금 손실만 5억 6천만 달러입니다. 두 번째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48시간 경제 손실 15억 달러. 숫자 아래에 세부 내역이 표시됐죠. 부동산 가치 하락, 상권 매출 감소, 세수 손실 등이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이 수치는 48시간 동안 집계된 직접 손실입니다.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세 번째 숫자가 올라왔어요. 연쇄 도산 위험 기업 187개, 하청업체, 부품업체, 서비스업체들의 목록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어요. 이 기업들은 매출의 50% 이상을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어요. 30일 내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실업자는 1만 2천 명에 달할 겁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단 48시간 만에 일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역사상 가장 빠른 지역 경제 붕괴입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디트로이트가 10년에 걸쳐 겪은 일을 우리는 이틀 만에 겪었습니다. 강당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48시간 만에 이 수치, 누가 책임집니까? 그의 질문이 강당에 울려 퍼졌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지사가 일어섰어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316명을 구금하도록 한 연방 정부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316명 구금의 대가라는 제목이었죠. 그 아래 비교 수치가 나왔습니다. 구금된 인원 316명, 잃은 일자리 2만 명. 한 명을 구금할 때마다 63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의장이 계산을 해줬어요. 이것이 우리가 치른 대가입니다. 316명의 존엄을 무시한 대가가 2만 명의 생계입니다. 또 다른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주별 한국 기업 투자 현황이었죠. 텍사스, 엘라베마, 테네시 등에서도 투자가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조지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이 경고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총 투자 규모는 500억 달러, 일자리는 10만 개입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로선 제로입니다. 의장이 단호하게 답했죠. 우리가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연방 정부는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 시간대별 손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9월 13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수직 낙하했죠. 마치 주식시장 대폭락 차트 같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무너진 거였어요.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의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3시 철수 발표, 4시 상권 붕괴 시작, 6시 부동산 폭락. 우리는 실시간으로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어요. 지역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 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어요.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정확한 책임 소재를 묻고 싶습니다. IC의 단독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결정이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의장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백악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 추가 투자 요구와 연결된 압박이었죠.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회장이 이어받았어요. 한국은 굴복 대신 철수를 선택했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보좌관이 급히 들어와 의장에게 메모를 전달했어요. 의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죠.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 신규 투자를 취소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도미노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미국을 떠나고 있었죠.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마이클 로웰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확실한 겁니까? 혹시 과장된 건 아닙니까? 의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로웰 씨, 당신도 현장을 봤잖습니까? 메인 스트리트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이 숫자들은 오히려 축소된 겁니다. 그가 맞았어요.
제가 직접 본 현실은 숫자보다 더 참혹했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짐을 싸고 도시가 죽어가는 걸 봤으니까요. 숫자는 그저 팩트일 뿐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 마지막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교훈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아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에 무너지지만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70년 동맹국을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316명을 구금한 대가로 2만 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의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8,000명, 15억 달러, 48시간. 차가운 숫자들이 뜨거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밖으로 나왔을 때 케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끔찍했어. 우리가 완전히 망쳤어. 제가 대답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케빈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는 한.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이 이 브리핑을 대서특필했어요. 미국의 오만이 부른 경제 재앙, 316명 구금, 2만 명 실업, 48시간 만에 무너진 도시. 데이터가 모든 의심을 끝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숫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요. 2025년 9월 15일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브리핑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죠. 그때 나타샤가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이거 봐, 서울에서 뭔가 하고 있어. TV 화면에는 서울국제포럼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존중과 주권, 그리고 동맹의 미래. 포럼 연단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뒤 대형 스크린에는 두 단어가 크게 떠 있었죠. 존중, 주권, 영어로는 리스펙트와 소버런티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난 70년간 미국과 함께 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동맹이었죠. 하지만 최근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인가?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316명이 구금된 장면이 나타났죠. 노출형 변기 옆에서 김밥을 나눠 먹는 사진도 있었고요. 발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러 간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대우는 무엇이었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대우였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가 청중을 비추자 현대차, 삼성, LG의 최고 경영자들이 보였죠.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졌어요. 발표자가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25% 관세를 위협했죠. 그리고 우리 노동자 316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동맹의 조건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아래 세 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상호 존중, 주권 인정, 대등한 관계. 진정한 동맹은 이 세 가지 위에 세워집니다. 발표자가 강조했어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주종 관계일 뿐이죠. 그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죠. 우리는 누구의 졸개가 아닙니다. 이 말에 청중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우리는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이고 자존심 있는 민족입니다. 돈으로 우리의 존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어요.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경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GDP, 수출 규모, 기술 경쟁력 지표들이었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을 보여주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발표자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존중받는다면 말이죠. 그때 현대차 회장이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조지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유럽이든 아시아든 중남미든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삼성 부회장도 일어났어요. 미국 시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세계는 넓고
기회는 많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나타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이클, 저들이 맞는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발표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미래의 동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겁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동맹은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가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일방적 압박이 아닌 상호 이해 위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포럼이 끝날 무렵 발표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미국을 향한 메시지였죠.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이고 싶습니다. 하인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많은 요구입니까?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뿐이었죠. 나타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칼럼을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 응, 그래야겠어.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고 제목을 적었어요. 3일 만에 본 진실. 우리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첫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계속 써내려갔어요. 한국 기업은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존엄을 지키며 떠난 것이었죠. 그들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316명의 구금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만이었죠. 제가 썼어요. 우리는 그들을 하청업체 직원쯤으로 봤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부하로 본 겁니다. 현대차가 떠난 후 48시간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계속 타이핑했어요.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가 죽어가는 걸 봤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걸. 메인 스트리트에 셔터 내린 가게들, 40% 감차된 버스 노선, 8,000개의 사라진 일자리. 이것이 우리의 오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나타샤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잘 쓰고 있어. 고마워.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외국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경제의 기둥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죠.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떠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단락을 썼어요.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동맹은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으로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칼럼을 다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내일 아침 이 칼럼이 발표될 겁니다. 많은 비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나타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랑스러워, 마이클.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제야 진짜 연구원이 된 것 같아.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현대차 공장 건설 현장이 보였죠. 어둠 속에 우뚝 선 크레인들이 마치 묘비 같았습니다. 희망의 무덤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상호 존중 위에서. 그때까지 이 텅 빈 공간은 우리의 오만을 상기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왜 잃었는지를요. 전화가 울렸어요. 케빈이었죠. 마이클, 방금 속보 봤어? 백악관에서 성명 발표했대. 무슨 내용인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케빈이 말했어요. 316명 구금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도 했어.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인정과 반성의 시작. 신뢰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첫걸음은 뗀 거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칼럼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3일간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것. 한국에 대한, 동맹에 대한, 그리고 존중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